안녕하세요. FM 정보센터 김동수입니다. FM 정보센터 뉴스와 이야기는 대전 세종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한밭 FM, 세종 FM이 협력하여 제작하고 편성합니다. 대전 93.7MHz, 세종 98.9M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밭 FM과 세종 FM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충청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구철 교수님을 모시고 선비 계급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초려문화재단의 이현우 이사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지난 시간도 아주 뜻이 깊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후가나 어부사시사로 보면 고산 윤선도의 복일도의 삶이 무척이나 낭만적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선노름으로 또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윤선도는 향리인 전남 해남 아래 복일도에서 20년 가까이 노년을 보냈습니다. 복일도에 머물면서 책을 읽은 곳은 낙서제입니다. 귀거래사의 낙, 금서이, 소우, 그러니까 질길낙자에 거문고 금자, 책서 글서자, 거문고와 책을 즐기면서 소우, 근심을 읽노라 해서 낙서가 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윤선도는 세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리고 세연지라는 또 조그마한 연못도 팠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책을 읽으며 거문고를 듣고 거기에 또 젊은 남녀들과 함께 춤을 추고 즐기고 또 활을 쏘면서 심신도 단련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윤선도를 시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위대한 학자요 유명한 경세가였습니다. 학자로서는 효종, 현종 두 임금이 세자 시절에 세자의 스승으로 그렇게 이제 세자를 가르쳤고, 그리고 경세가로서는 시무팔조, 시패 사조소,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 있는 폐단 4가지를 골라냈던 사조소를 그렇게 헌책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직접 설계하고 또 수로를 뚫고 볼을 막기도 하고 볼을 막는 공법까지도 본인이 직접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판을 갖고 볼을 이제 쌓는데 그 석판을 넓게 돌을 잘라서 그 전체 곽을 만들고 그 안에는 석회를 메꿔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그 토목 기법까지도 본인이 고안할 정도로 그렇게 건축 토목에 밝았습니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가지고 그 현종비 인선왕후 장씨가 병이 깊을 때 왕명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내의원 제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식약청장을 맡아 가지고 왕후의 약을 짓는 일을 직접 감독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약계는 실무적인 일에도 밝았습니다. 이 천문과 지리에 두루 능한 만물 박사요 또 과학자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편벽된 일부 노론학자들을 제외하면은 대다수 선비들은 이렇게 르네상스형 인간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뇌생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다들 있으셔서 연구하고 그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주시인이면서 만능 예인으로서의 고산 윤선도가 경세 사상가며 또 실용 학문에도 밝은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지원 또는 박제가 등 실학자들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인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학자들이 그 실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 유학자들이 이런 시족 학문이나 천문지리 같은 또는 이제 의학 또는 농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시 이제 친일 사학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유학의 초기 이념 3대 이념이 뭐냐 하면은 경세 치용 그리고 이용 후생 실사 구시입니다. 경세란 것은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한다.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치용이란 것은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도나 방법을 갖추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세 채용과 또 그 후생 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요즘 꼭 필요한 시대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 후생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용 후생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서경이라는 것이고 그 서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고 전해진 것이 이제 예기가 있는데 예기에 상서라는 대목이 있고 상서의 대우모에 보면 정덕, 이용, 후생, 유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덕은 덕을 바르게 한다. 바른 덕,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자나 형제, 부부 이렇게 가까운 인간관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유교적 윤리 체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나온 정덕에 이어서 나오는 이용 후생은 뭐냐? 백성들의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말합니다. 유화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통합이랄까 사회 통합 또는 이제 우리 공동체 생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초의 명제상 황희정승의 청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황희정승도 그 판서나 재상으로 있을 때 농법 계량, 종자 파종 방식의 계량, 그리고 양자매 장려, 강원 도민의 규율 등 민생 경제를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 후생이나 이런 말들이 실학자들 시대에 그냥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 잠시 잊혀졌던 것을 실학자들이 다시 이제 꺼내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 위대한 성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이 평가하는 퇴계 이황의 경우에도 그 이제 전국에 퇴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그 주세붕 선생이 지은 그 이제 그 백운동 서원을 그 임금에게 바쳐서 임금에게 소를 올려가지고 간을 올려서 거기 소수서원이라는 최초의 사액 서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전국에 서원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자문이 많이 이제 이황한테 왔는데 이황이 그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형에 따라 가지고 기본 설계도를 그려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축이나 토목에 밝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조선 초 또 중기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제 유학자들은 그 이렇게 실학에도 실질적인 실용적인 학문에 밝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조선이 이제 조선 성리학이 너무 형식에 치렸다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실질을 구한다라고 하는 실사 구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이용 후생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사구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경세치용, 이용 후생, 실사구시의 3대 이념 가운데는 가장 이제 그 물론 그 이용 후생도 굉장히 실사구시도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원 자체도 그 이용 후생이나 경세치용보다는 늦게 등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서란 것이 아주 옛날 책이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 후생에. 그런데 거기 비해서 이 실사구시란 말은 한서에 나오니까 한서란 것은 그 한나라 때 그 한무제 때 반고란 사람이 쓴 이제 역사책이 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서에 나오는 열전에 그 하간 헌왕덕전에 수학 호고 실사구시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수학 호고 옛날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해서 새로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학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실험과 연구를 거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학문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실사구시의 학풍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한서 때, 한나라 때 처음 이제 잠시 시작됐고, 그래서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훈고학이라는 과거의 것들을 고증하는 그런 식의 이제 학문 유학의 한 부분이 발달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나라 때 고연무 같은 그런 이제 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학으로 나타납니다. 그 고증학이 조선에 이제 수입되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실사구시설이라는 논설까지 쓰면서 실사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실학에서도 실사구시라는 것이 새로운 명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고산 선생이 오랜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선생이 남긴 시주를 보면 항상 여유 있게 산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큰 뜻을 제대로 표지 못한 또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예. 그 고산 윤선도는 8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85세로 떠나기 가운데 약 한 40년 가까이를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건 참 귀양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라도 광양 같으면 해남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따스한 지역이지만은 주로 귀양살이 한 곳도 함경도 경원, 지금 이제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근처입니다. 경원은. 그리고 삼수 갑산할 때 삼수 이런 곳이 귀향을 갔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그런 데 귀향을 갔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노론의 어떤 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선도가 이렇게 독하게 귀향살이를 했냐? 잘났거든요. 임금 두 사람이 세자 시절에 세자 시강원, 세자의 스승으로 맡길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으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겁이 없습니다. 말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집안도 잘 살아니까 호방합니다. 성격 호방하고 실력 있고 그렇게 세자 시절 임금을 2명이나 가르쳤으니 임금들이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전남 해남에 있는 그 해남 윤씨 종갓집 노구당이 원래 효종이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윤선도에게 지어준 수원의 집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배로 실어가지고 해남으로 옮겨와서 다시 옮겨 지은 겁니다. 그 정도로 임금의 총애가 깊으니까 그 효종과 현종이 제위 시절에 해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음식을 내려보낼 정도로 임금이 챙기는 사람이니 말하는 게 거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거침없이 말하니까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도 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까지 장수한 걸 보면은 건강 관리도 잘하고 정말 강철 마인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옛날 선배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예. 귀양 가는 것도 예. 내가 소신껏 선비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스스로에게도 위안을 가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내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예. 민주화 운동한 양반들이 이제 감옥 갔다 온 것을 훈장 하나씩 단 걸로 예. 그 지금과 비슷한 거죠. 예. 예. 그 윤선도 선생님의 호가 이제 고산인데 그게 이제 높을 건지 외로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노론의 이단화로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안빈낙도, 임청유의 부시, 등동 고의 서소, 열친척 지정하, 낙금서의 소우 등 선비들이 삶을 요약하는 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선비들이 이웃에게는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전 시간에 그 이제 선비들의 어떤 청렴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음에 안빈낙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선비의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봉제사라는 것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고요. 그 접빈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님은 자기가 알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대하는 것이 이 손님, 접빈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삼락의 첫 번째가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가 유붕자원방내 불역낙호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법이 오는 것은 접빈객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 접빈객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경주 치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도 이제 맞아줄 만한 사람을 잘 골랐던 거죠. 네. 그 경주 최씨는 또 오는 사람을 잘 맞아준 거고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김삿갓이죠. 아하. 전국을 방랑하면서 딱 어느 동네 이제 해질녘 되면은 그 동네 제일 큰 기와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은 깨져져야 한참 거지가 왔는데도 문전박대 춥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일단 밥을 한 끼 최소한 이제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는 대접 안 하더라도 일단 이제 욕이나 하게 해놓고 뭐 떡 한 덩어리라든지 해서 이제 그리고 물 한 컵하고 해서 저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진짜 글 읽은 선비면은 제대로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대접하고 옷도 빨아서 이제 하나 이제 갈아입혀 보내고 그러지 않고 진짜 그냥 거지면은 적당히 그렇게 해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그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정말 접빈객한 예가 아주 고전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광주 유학자면서 유명한 의병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잘 기억하실 텐데 고경명 장군으로 이거 아는데 유학자입니다. 원래가. 그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양반이 그 아들이 육형제가 있었습니다. 막내만 16살이었고 당시 나이 16살이니까 요즘 나이로 15살이나 14살쯤 됐겠죠. 그래서 너는 가문의 씨를 이어야 되니까 너는 빠지고 나머지 5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좀 활동할 만한 남자 노비들도 다 끌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노모와 부인 다음에 장성한 아들의 이제 뭐 며느리들 그리고 이제 노비들 뭐 딸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피난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6살짜리 아들한테 아들 막내 아들 이름이 종후입니다. 고종후. 그 이정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고종후가 식소를 거느리고 피난했다가 이제 가문을 다시 일으키라 이제 이렇게 주문했는데 16살짜리가 이제 아는 게 없죠. 어디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그래서 이 고종후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님,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전란에 휩싸여 있는데 어디로 피난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고경몽도 그런 거는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경북 안동으로 가라. 그럼 안동이 정말 그 피해를 별로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경명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안동 쪽에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별로 안 들리고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무량수전보다 더 오래된 것이 이제 통일신라기의 시기에 지어진 극락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안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안동 임천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천각 역시 임진왜란 전 1511년 전이니 11년 되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 임진왜란 80년쯤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외에도 또 예천이라든지 영주 쪽에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산 쪽에서 상륙한, 그때는 부산포나 이제 동래를 통해서 상륙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북상하는 과정에 주침공로가 문경 세제, 요게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중령, 세 번째가 추풍령이 제일 멀었습니다. 그 세 개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안동은 문경 세제보다도 더 오른쪽에 비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영주, 예천 쪽은 별로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경명 장군의 다섯 형제에 대한 또 의병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청사진도 역시 의병에서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안동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안동에 가서 누구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에 뭐 이제 뭐 서울 한양에 뭐 이제 김선달 찾아가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되는 것처럼 안동에 가라고만, 안동에도 또 뭐 이제 선비는 집안 많다는데 어디가 안심하고 갈 만한 곳인지, 그래서 이제 그 안동 어느 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고경명 이제 이 양반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딴 사람 찾지 말고 나주 목사, 그러니까 광주 근처에 나주에서 목사를 지낸 학봉 김성일 댁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 김성일 이 집이 이제 영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분은 영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유신 때는 이제 그 군수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군수로 부임하면 다 영감으로 이렇게 호칭을 한 예가 있었고요. 예. 검사를 영감. 그, 영감님. 예. 그러니까 조선조 때는 대감이란 말은 이제 그 참판 이상, 참판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대감이라고 했고요. 참판 아래, 참위부터는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은 상당한 고위 관료에게 붙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칭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가지고는 요즘은 이제 낮춤말이 돼버렸죠. 이 영감쟁이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영감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왜 그 집입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라면은, 그 집안 그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 식구들 맞아줄 거다. 그 양반 본인이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그 집안 가풍으로 미뤄봐서 충분히 이제 우리를 맞아줄 거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그럼 실제 잘 대해주셨습니까? 그 집에서? 그 이제 이 막내 종과 인솔에서 안동으로 간 식솔이 총 50여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많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기들 먹을 것도 뭐 이제 여유가 없을 텐데 50몇 명이나 가면은 당장 먹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전쟁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집 이제 더군다나 또 뭐 이제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잘 곳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 그 지금 광주에서 거기 안동까지 아마 1000리가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백 산맥을 타고 쭉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왜군들이 말하자면은 남동 쪽에서 북서쪽으로 북상했다면은 여기는 서남 쪽에서 동북 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는 X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백 산맥을 계속 따라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물어 가지고 안동 도부에서 김성일의 집까지만 해도 약 한 30리길쯤 됩니다. 그렇게 물어 김성일 집을 찾아갔는데 김성일 본인은 없고 이 집도 이제 부인과 노약자 뭐 등만 남아 있었던 거죠. 예. 당장은 그 집에서 방 내주고 물 꺼내줘서 먹고 자다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김성일 집에서는 부쳐 먹을 땅을 내주고 살림할 집도 내줬습니다. 그렇게 50여 명 창평고시 식소들이 김성일 집에서 기식하기를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밀바의 아리아 디 페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Sciolgo per te, solo per te, i miei capelli, come li avevo la prima volta che m'hai baciata, aria di festa, come quel giorno, forse stasera ti rivedrò. Guardo una rosa, la prima rosa della mia vita, per i tuoi occhi sul mio vestito la metterò. Aria di festa, come quel giorno, forse stasera ti rivedrò. Il nostro giorno verrà, l'hai detto anche tu, ma quando? Per non lasciarci mai più, l'hai detto anche tu, ma quando? Aria di festa, come quel giorno, forse stasera ti rivedrò. Aria di festa, come quel giorno, forse stasera ti rivedrò. Il nostro giorno verrà, l'hai detto anche tu, ma quando? Per non lasciarci mai più, l'hai detto anche tu, ma quando? Aria di festa, come quel giorno, fra le mie braccia ti 밀바의 아리아 디 페스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선비에 관한 이야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진왜란 7년 중에 4년을 안동에서 고경명 장군 식솔들이 신세를 졌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우리 고경명 장군의 그 식솔들이 그 은혜를 또 갚았었습니까? 예, 그 은혜를 사실 갚을 수가 없죠. 없었죠.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 은혜를 갚겠다, 잊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죠. 잊고 신세 진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창평고시 역시 이제 훌륭한 이 고경명 장군 본인뿐 아니고 아들 장남과 차남이 이 당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서 다 순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이제 뭐랄까 충렬사라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이 막내 아들 용우가 임진왜란 끝나고 약 6년 후에 1605년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용우하고 김성일의 손자가 같은 해에 과거에 극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서
4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같은 고시 동기가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용우가 과거에 급제한 지 12년 되던 1617년 안동 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부임하고 나서는 관직을 받아서 그냥 금이 정말 환영이네요. 금이 환향은 아닌데 하여튼 비슷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고향은 아닌데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스님은 이제 피난 가서 예, 살던 예. 곳에 그래서 제일 먼저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 찾아가서 학봉 김성일 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는 학봉 김성일은 이제 임진왜란 때 죽은 상태였고요. 예. 부인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김성일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학봉 김성일의 부인이 이미 이제 연세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하고 맏아들 자기로 치면 이제 그 큰아버지 격으로 모셨겠죠. 그 두 분을 관하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창평고시 전체가 큰 절을 올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인과 대인 두 분의 은공이 아니라면은 저희 창평고시의 오늘이 어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성일 집안의 젖빈객입니다. 그런데 그 젖빈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창평고시 고경명의 후손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역시 그 후손이라고 하는데 고건 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 이 학봉 김성일의 종손 내외를 총리 공간에 초청해서 식사를 모시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야. 그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 가지고 2004년도에 그 창평고시의 13대 고경명 장군의 13대 손이 안동 근처에 군장성으로 부임을 해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여기 김성일 종택을 방문해서 저 어떤 사람의 후손입니다. 또 역시 인사를 하고 기념 식수를 하고 합니다. 아유 감동적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봉제사 젖빈객 그러면은 굉장히 고리태분하고 곰팡내가 나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은 오늘날 들어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소설 같은 그러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진짜 잊지 않았네요. 예, 대를 그렇습니다. 이어서 잊지 않네요. 예, 예. 예. 크게 감동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배려에 대한 이해는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이 있겠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봉제사 젖빈객이란 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면은 행동의 원칙으로 이제 또는 이제 그 표제, 그 주제와 소재가 다르듯이 어떻게 이제 행동 강령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 목표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예의와 염치라는 말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의와 염치란 말도 좀 고리타분하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이현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나눔과 배려라는 현대적 표현을 쓰자면은 그 당시에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나눔과 배려를 할 줄 몰랐지만은 선비는 역시 나눔과 배려에서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전남 구례에 가면은 운조루라고 아주 아름다운 저택이 있습니다. 그 강릉 선교장이 아름답다지만은 구례 이 운조루도 정말 아름다운데 이 구례 운조루에 가면은 그 타인능해라는 그러니까 타인이란 것은 여기서 남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가 아니고 이 집안 바깥 사람들을 이 타인 능해 요거를 풀 수 있다. 능히 풀 수 있다.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나무로 된 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당장 덜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담겨 있는데 그 독이 어디 있냐? 창고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고 외부 사람들은 드나들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건넌방 같은 곳에, 걷는 공간 그런 곳에 딱 그 목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주민들이 와서 끼니를 이을 곡식이 없을 때 와가지고 거기서 당장에 끼니를 이을 정도의 곡식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해뒀습니다. 정말 나눔이죠. 그런 이제 나눔의 예로서는 그 충청도의 논산에 가면은 명제 윤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소론의 영수죠. 원래 이 명제 윤증은 그 집안이 노론 집안이었습니다. 명제 윤증의 부친 윤성거도 역시 본인이 송시열, 우암 송시열의 아주 막역한 친구였고, 그래서 이 윤증보 어릴 때에 집에서 삼촌들한테 배우다가 조금 장성해서는 우암 송시열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로 그렇게 이제 딱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윤증의 아버지 윤성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강화도의 왕비라든지 왕자 몇 사람이 피난 가고 강화도에 같이 갈 타이밍을 놓친 인조와 중신들은 남한산성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한산성도 쫓아 결국 무너져서 내려와 가지고 항복을 하고 강화도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윤성거는 강화도 무너질 때 순사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송시열이 좀 이제 우암 송시열이 좀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명제 윤증은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하고 스승이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당쟁이나 그런 어떤 예송이란 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죽지 못한 것은 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충이 아니면 불충이고 불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면은 윤증은 불효자죠. 부효죠.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고민하다가 윤증이 아무리 그래도 불충의 비난을 들을지언정 불효까지 합쳐질 수는 없다 해서 윤증이 선생님과의 인연을 끊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노론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소론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명제 윤증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들, 할아버지, 다음에 종조부들 전부 다 고관대작을 지내가지고 집안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작을 주는데 추수를 하면서 일부러 논에다가 벼이삭을 남겨놓고 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두운데 조용하게 이제 이삭을 거둬가지고 자기들이 조용히 탈곡해서 끼니를 읽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나눔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팍팍 긁어서 오는데 누룽지까지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배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운주로에 가면 이제 이 굴뚝의 위치가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명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가 거한 말씀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 오연으로 이제 우리가 일컫는 이제 초려 선생이 금산에 계시다가 말년에 이제 충남 공주 중호에 이제 거처를 하셨는데 그때 바로 노론하고 소론이 이제 그때 다시 생기면서 윤증 선생이 이제 그 초려가 계시는 공주를 몇 차례 찾아오시기를 합니다. 뭐 그런 연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초려 집하고 명재 선생의 집안하고는 사돈도 맺고 지금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이제 개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충청권에 75개 종가 또 종손들이 대표적인 모여서 충청 종가 협의를 저희들이 구성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제 봉제사 접빈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의나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선비들의 삶일 수 하겠습니다만은 현대에 맞는 그런 봉제사 접빈객의 어떤 기능과 역할도 충청 정과 협의회에서 좀 하기로 했다는 것 한 말씀 사적으로 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문민 우유의 나라가 흔치 않은데 그것을 조선과 한국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도 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신분 질서가 있는 계급 사회에서 문민들이 최상급 계급을 차지한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인도가 브라만 계급이 이제 그 문민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사실은 승려 계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선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굳이 이제 뭐 그 인도의 브라만 계급을 문민으로 하면은 문민이고, 나머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문민 계급이 최상층부를 차지한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사 계급들이 최상층부를 차지했고요. 이 상징물이란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나라의 그 상징하는 이제 그 상징물,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는 백악관이 상징물이 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또 프랑스의 경우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아니면 개선문이 상징물이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또 영국의 경우에는 빅벤, 국회의사당, 아니면 이제 템즈강에 서 있는 런던탑, 이런 것들이 상징물이 될 텐데, 그 이런 이제 상징물 아니고 그 상징하는 인물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 인물의 동상, 그걸 보면 그 나라가 이제 어떤 인물을 그 나라의 대표로 보느냐, 이제 그걸 알 수 있겠는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이제 이런 수도의 중심에는 장군들이 있죠. 말 타고 칼 쓰고 와 전진하라 뭐 이런 이제 동상들이 서 있는데, 이 우리나라 영국은 이제 말 탄 사람이 아니고 트라팔가 광장에 그 이제 넬슨 제독이 서 있죠.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세종대왕 책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이니까 서 있겠죠. 거기 근데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원래 세종대왕 동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당연히 군인을 앞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리던 시절에 배울 때는 충무공 이순신이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서서히 문민 우위의 사회가 이제 정립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뭐 군사 대국, 경제 대국을 거쳐서 이제는 문화 대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도 중앙에 책을 든 위대한 이제 선조의 동상이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거의 유일한 문민 우위의 전통을 이어온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가지 질문 하나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선비와 양반의 차이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비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인류에 기여할 우리 한류의 3.0과 우리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인식을 새로 갖게 됐는데요. 그것 두 가지를 더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자기네 미래 세대에게 전범의 범죄의식, 죄의식을 심지 않으려고 역사를 계속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식층이나 지배계층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대한 이제 선조로 추앙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전통을 우리가 스스로 폄훼하거나 비하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대한 문민 우위의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류 3.0의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류 3.0 문민 우위의 전통과 공채 문화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언어로 사회공헌, ESG 경영 뭐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선비들이 그런 일들을 중심에서 앞장서서 했었고 그것들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독서 계급이 공부하는 계급, 문민 계급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현재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센터 뉴스와 이야기 김구철 교수님 모시고서 독서 계급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종 FM과 한밭 FM이 공동 기획한 FM 정보센터 뉴스와 이야기는 세종 FM 98.9MHz, 대전 93.7MHz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세종 FM, 한밭 FM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우리 김구철 교수님이 신청한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스펜시 아이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lue Spanish eyes, teardrops are falling from your Spanish eyes. Please, oh please don't cry. This is just adios, and not goodbye. Soon I will return, bringing you all the love your heart can hold. Please say, say you and your Spanish eyes will wait for me. Son como el mar, como el azul del cielo y como el sol. Son del calor de un clavel que empieza al despertar. Son algo más que las estrellas al anochecer. Los ojos de la española que yo amé. See you and your Spanish eyes